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러시아의 공격에 대비하여 한국의 방산 무기 수십조 원어치를 계약했던 폴란드의 대비가 선견지명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11월 15일 오후 3시 40분경에 나토 회원국인 폴란드의 국경 마을에 요격 미사일이 떨어져 2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왔습니다. 같은 시간 러시아는 키이우를 비롯해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에 100여 발의 대규모 미사일 공습을 재개하였고, 이 때문에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기반 시설이 공격을 받아서 대규모 정전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이 미사일이 피격된 직후 흔적과 파편을 보고 이 미사일은 러시아제 방공 미사일인 S-300인 점과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러시아를 의심하였습니다. 만약 러시아가 타격하였다고 한다면 나토의 핵심 조항인 나토 제5조 회원국 일방에 대한 무력 공격을 전체 회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한다는 것에 따라 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을 향한 도발로 받아들여 집단 방위가 형성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나토는 군사적인 동맹관계이기 때문에 회원국이 공격을 받으면 나토와 러시아 간의 군사적 충돌이 발생해 3차 세계대전이 발발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던 가운데, 같은 날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각국의 정상들이 긴급회의를 하고, 대부분의 정상들은 G20 회원국은 가장 강력한 표현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규탄한다 라며 러시아를 겨냥하여 비난하였습니다. 긴장감이 고조되는 상황에 러시아 국방부는 성명을 내고 폴란드 동부 우크라이나 접경 마을에 러시아 미사일이 추락했다고 주장하는 관리와 폴란드 언론은 상황을 확대하기 위한 고의적인 도발이라고 밝혀 러시아가 쏜 것이 아니라고 발표하였습니다. 포격을 받은 폴란드는 나토 헌장 4조에 따라 영토 보존과 정치적 독립 또는 국가안보가 위협받고 있다는 특정 회원국의 의견이 있을 때 회원국이 함께 문제 협의한다는 조항에 따라 NAC를 소집하였습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나토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폴란드 피격은 러시아의 고의적인 포격이 아닌 러시아의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의 방공 시스템에 의하여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것은 우크라이나의 잘못이 아닌 불법적인 전쟁을 벌인 러시아의 궁극적인 책임이 있다 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이 기자회견에서 진상을 파악한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도 우크라이나의 폴란드 피격은 의도적인 공격이라는 근거가 전혀 없다. 이것은 불행한 사고였다 라며 우크라이나를 두둔하였는데요. 피격당한 폴란드가 가해국인 우크라이나를 두둔하며 팽팽하던 국제사회는 일단 한 차례 진화가 된 것으로 보여 나토 회원국들과 주변국들은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계속 잇따르는 러시아의 무차별 미사일 포격에 우크라이나의 민간 희생이 계속되고 있는 와중에 국제사회의 질타와 압박이 점점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완전 항복 선언을 휴정 조건을 내걸고 있고,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먼저 군 전면 철수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제정세에 따라 유엔은 러시아가 침공이 시작된 2월 말에 우크라이나 북부 지역에서 발생한 전쟁 범죄를 파악하기 위해 유엔 인권위원회와 독립조사대가 다수의 전쟁 범죄를 확인했으며 그 책임은 러시아에 있다는 내용을 공개하였는데요. 러시아가 벌인 전쟁 범죄는 2월 말부터 3월 사이 집단 처형, 불법 구금, 고문, 학대, 여성을 향한 성폭행 등이 다수 발견되었고, 성폭행은 나이를 가리진 않은 전 연령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유엔 내부에서도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및 주요 인사를 전범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내부의 규탄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현재 우크라이나는 2월 24일 이후로 러시아가 점령한 헤르손을 탈환하고 종전에 다가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전쟁의 여파로 다리 건물 모든 도시 기반 시설이 붕괴하였고, 우크라이나 국민은 식수조차 구하기 힘들어 강물을 받아 끓여 먹고 겨우 목욕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전기와 인터넷도 이용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한국은 나토 회원국은 아니지만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의 미국의 주요 동맹들과 나토의 파트너 국가로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거기에 6.25 전쟁 이후 체결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군사력은 국가기밀이기에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한국은 글로벌 파이어파워에서 평가된 세계 군사력 순위 6위에 해당하고, 남성의 대부분이 군사훈련을 받은 경험이 있어 훈련받지 않아도 바로 실전에 투입할 수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는 군사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부분도 전쟁 지력을 가지고 있다. 러시아는 원래 우크라이나에 대한 속전속결로 항복을 받아내고 전쟁을 끝내려 하으나 전략이 차질을 빚는 가운데 서방들의 경제 제재로 러시아를 압박하고 있는데요.
그 대응 방법으로는 금융 제재, 수출 규제, 에너지 금수 조치를 단행하였기에 러시아로서는 전쟁이 길어질수록 느끼는 압박감은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매일대 경영대학원에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러시아에서 영업하던 외국 회사 1000여 곳이 영업을 중단했고 이것은 일자리 500만 개 이상의 영향을 줬을 것이다. 자동차 사업 쪽도 마찬가지다. 한 달에 평균 10만 대 이상 파는 자동차 시장이 2만 7천 대밖에 판매하지 못하였고 그 원인을 생산 부품과 기계 장비 부족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세계의 여러 국가는 거미줄처럼 서로서로 보완해주는 방식이기에 국제시장에서 고립되어 버린다면 국민의 지지를 잃어버리기 십상이다. 위기감을 느낀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국가적 존립이 위협받는 상황이 오면 방어용으로 핵무기를 사용하겠다. 라는 성명을 내놓았고 핵을 사용할 시에는 NPT 조약 위반이기 때문에 영국 싱크탱크 국제전략문제연구소의 프란츠 스테판 가디 연구원은 확률이 낮기는 하지만 냉전이 종식된 1980년대 이후 핵무기를 이용한 가장 심각한 벼랑 끝 전술의 사례라고 평가하였습니다. 또한 전문가들 사이에서 푸틴 대통령이 핵 사용 가능성은 0%라 단언할 수 없다는 게 주요 여론입니다. 힘이 있는 자는 약자에게 무언가를 빼앗을 때 나는 손해보다 얻는 이득이 크지만 약자는 강자를 이길 수조차 없습니다. 그렇기에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에서도 알 수 있듯이 평화를 가지기 위해서는 말뿐인 평화가 아니라 힘을 가지고 있어야 현재 누리고 있는 평화를 지킬 수 있기에 한국이 앞으로 군사적으로나 경제적 강국으로서 안정적인 평화와 평안을 가져오길 염원합니다.